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자, 이번 내용은 대부분 이번 금리 인상 관련 소식과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조금은 저도 주관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국내 또 증권형 관련되어져 있는 또 토큰의 이슈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멤버십 회원님들이 또 궁금사항이 좀 많이 겹쳤던 부분, 뒤에 가서 한 질문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기술주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반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트코인도 좀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좀 더 상승 추이가 그렇게 많이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팁을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저렇게 나스닥이 너무 강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부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약하겠죠. 그렇게도 또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길래 그런 식으로 주장을 내비치냐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지난 2018년도 때 19년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주봉으로 봐서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줄여서 보게 되면 19년도에서 18에서 19년도, 18년도 때는 상당히 약세였고 19년도 때는 좀 일시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자, 이 시점에서도 보게 되면 좀 더 줄여서 안 나오나? 월봉으로 바꿔야 되나? 더 이상 나오지가 않네. 자, 보게 되면 18년도 때 엄청나게 강세장이었습니다. 여기 좀 잘렸지만 여기가 18년도예요. 예, 18이고 여기가 이 중간이 19년도입니다. 네. 근데 19년도 때 약간 주춤할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잘 갔고, 18년도 때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자금에 있는 결집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전체의 특정의 자산군에 좀 펌핑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면 나머지 자산군에 있는 매력도가 좀 둔감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뭐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 매우 큰형이죠. 네, 모든 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악당 중에 악당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금리라고 했죠. 그 금리를 결정해주는 큰형 에 따른 발언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인플레 최근 완화에도 여전히 높다라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고, 물가 상승률 2% 복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옵션은 침체 없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약적인 건 아니고 2번 정도 추가 인상할 논의를 갖고 있으며, 이제 디스인플레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금융 완화를 기대해 봐도 되겠냐라는 질문은 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약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유지, 그러니까 즉 이번에 2월달이 지나고 3월달에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상반기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하반기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약간 추가 둔화가 추가되었고, 인상의 경로는 수준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이 이제 올해 인하폭이 정말로 없을 것이냐에 따른 내용인데요. 그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해도 한 6월달 정도가 되어 봐야지, 또는 5월달 정도가 나와야지 또 그 부분을 또 보고
또 면밀하게 힌트를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이제 매우 주관적인 투자 전략을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에 따른 패널 의견들도 이제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좀 강세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과거에 0.75씩 많이 올리다가 이제 둔화가 됐죠. 0.75 했다가 0.5로 내리고 0.25로 했으니 이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홀딩되는 이 시점에서 반등에 있는 여지가 커질지는 기업에 있는 실적 발표에 따른 또 여러가지 기술주 중심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관관계가 지금도 아직도 높고 저 고금리 유지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 자산군들에 따른 영향은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이탈하지 않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에 있는 중심은 여전히 조금 더 일시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오고 올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본인이 매력적인 구간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시간은 길고 23년도 통칭으로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문구에서도 힌트가 다 나왔는데, 자, 금융 완화를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걸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위험자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뛰게 되면 물가가 내가 얘기했던 예기치에 있는 박스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안에 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또 압박이 커져야 되는 기회비용을 또 쓰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적 반등이지만 너무 세게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분명 채찍질을 꺼낼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 반등에서는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주는 형태로 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좀 기존에 저렴하게 사셨던 분들은 이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타셨던 분들은 여전히 좀 애매한 구간일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생각보다 지루하고 오히려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물음표인데, 이건 저도 예측이 안 돼요. 지금도 예측이 안 됩니다. 한 5월에서 6월 달이 좀 되어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연착륙이 되냐, 뭐 경착륙이 될 것이냐, 이런 차이에 따른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게 해석이 좀 달라지고 포지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있었을 때 정말 금리에 있는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아마 비트코인에게도 상당한 악재와 부담으로 가져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것은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상반기에 보여주었던 모든 데이터가 보여주었듯이 만약에 그런 내용적 기반에서 변수가 나오지 않고서야는 아마 이런 형태에 있는 스텐션을 보여준다는 건 전혀 안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충분하게 재미를 즐기시다가 하반기 부분에서 여전히 좀 재미없는 구간이 일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금 더 괜찮은 애들을 더욱더 모아가는 형태로 우리는 좀 접근을 해보고, 여전히 하락할 때마다 매입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상당히 우세할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3년도에서는 이 V자가 그렇게 크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2019년도 대비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23년도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24년도 대비해서는 기회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홀에 내가 베팅할 거냐, 짜게 베팅을 할 거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홀에 베팅을 많이 할 거면 당연히
그 내가 베팅했던 거에 따른 책임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오게 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불확실성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들도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수익성은 커진다. 근데 내가 그게 진짜 이 5대5에 있는 이 관계에서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것인지는 진짜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결정을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때는 오히려 그 비중을 좀 적극에서 어느 정도 덜 적극으로 좀 변동을 하고 하반기에 있는 시드 투자도 조금은 남겨둘 생각으로 좀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증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형 토큰 상폐해라 지시라고 해서 2월 1일 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금융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날짜에 따른 오류로 인해서 상당 사람들이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사는 조금 더 늦게 씁니다. 내용을 다 정리하고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도 근거에 있는 수반을 다 만들어서 기자가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컨트롤 CV에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통상적으로 31일 날 나왔으면 19일 날 나왔으면 이게 이제 2월 1일 날 나오는 시점은 다소 이 사진만 인용을 해서 그 사진 시점으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는 이게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왔던 게 초안이 이날에 나왔고 그 다음에 수정본이 추가 본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야 이제 증권사 토큰 조만간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내에 있었을 때 이제 분류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 종류를 보게 되면 이런 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앰프, 랠리, 데리바다오, 오라클, 라리거, 파워레저, 크로마, DFX, LCX 정도라고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증권성 관련 가이드라인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 상환,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배분, 실물자산 금융투자, 조각투자,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 분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회수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 발행된 증권 청약이 취득할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관계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자 수익에 따른 전문성과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증권 혐의에 소송 중인 코인베이스 상장 코인 목록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정리를 해두시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 좀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나올 때마다에 따른 영향성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되어져 있는 정리본을 또 보게 되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갤럭시아, 엘리시아, STO 스웨주 증권형 토큰 부인하고 있다. 어차피 이쪽에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코인 회사들은 부인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항상 그래왔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했는데 패를 딱 까보니까 맞네? 우리만 손해죠. 그러니 약간 좀 거의 듣보잡 코인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조각투자 인수 유력하다라는 내용과 금융위원회 사실무근 지시하지 않았다. 법제화 되기 전까지는 자율화에 맡기겠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팩트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최초 법안 상정 이후에 6개월 정도는 또 유효하게 됩니다. 약간의 수정사항이나 변동사항이나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닥사 측도 거래 중인 증권형 토큰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상 부분은 여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규정이 준수하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는 분류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는 프로젝트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하길 바라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요.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1월 장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나마 거래량이 회복이 됐다라는 건 이더리움 형태로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소각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회원의 등급에 있는 분류가 무엇을 뜻하냐,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냐,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최근에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크고요. 등급은 거의 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저의 그냥 저를 좋아하는 그냥 그런 팬심도 좀 많이 있고, 약간의 지원, 그냥 빵이나 사 먹어라 이런 형태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예 멤버십 회원에 있는 조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을 때 최대한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걸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일반 구독자님들하고 차이는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최대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FTX 사태 때나 뭐 작년에 엄청 많이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에서도 가장 큰 맥락들만 있었을 때만 커뮤니티로 좀 공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존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투자 방식은 제 돈을 지키기 위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이게 투자 수익률이 좋은 성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본인의 성향과 또 본인의 자산에 있는 운영의 또 흐름도와 그리고 부채에 있는 부담률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패널들과 여러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 또는 여러 유튜버 의견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